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소음 진동에 관계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의 회절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 같은 내용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1번에 보면 파동이나 빛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차단되지 않고 장애물 뒤쪽까지 전파되는 현상을 우리가 음의 회절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는 음의 회절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자, 또는 벽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다든지, 실제로 경적이 울릴 때 건물의 모서리를 보면 차는 보이지 않으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상. 그리고 음은 파동에 의해서 전파되므로 장애물 뒤쪽에 압력에도 어느 정도 음이 전달된다. 자, 이는 소리가 장애물의 모퉁이를 돌아서 전해지기 때문에 이 현상을 회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음의 회절에 관계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가 문제가 나와요. 지금 그 문제 1번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는 거죠. 음은 파동에 의해서 전파되므로 장애물 뒤쪽의 압력에도 어느 정도 음이 전달된다. 이는 소리가 장애물의 모퉁이를 돌아서 전해지기 때문에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회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음의 회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애물 뒤쪽으로 음이 전파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물 뒤쪽으로 전파됩니다.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파장이 길수록. 그리고 물체의 구멍이 작을수록 회절이 잘 되고,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하는 강도가 크고, 장애물이 작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공기 소음이 큰 피해를 주는 이유는, 항공기 소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고, 활주로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약 100dB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가 dB를 읽을 때 단위를, dB라는 것은 단위인데 읽을 때는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음의 용음이 성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음파라는 정의는 매질 개개의 입자가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뒤로 진동하는 종파를 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파예요. 매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의 변형 운동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전달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파면이라는 것은 파동의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면, 파면이니까 파동의 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선이라는 것은 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선. 그래서 음파의 면의 수직이라는 거. 그리고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의 사이클 수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사음이라는 것은 한 매질 중의 음파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한 후에 진행 방향을 변경하여 본래의 매질 중으로 되돌아오는 음을 말한다. 그리고 7번의 정상소음은 시간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소음을 말한다. 그리고 등가소음도는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에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서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9번의 소음어는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 시설 및 기타 물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소음은 한 장소에서 있어서 특정의 음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에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대상 소음에 대한 암소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상 소음이라는 것은 암소음 이외에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 그래서 암소음은 아니죠. 암소음 이외의 특정 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동소음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소음도 변화폭이 큰 소음을 이야기하고, 충격음이라는 것은 폭발음이나 타격음과 같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높은 세기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시치는 객이나 기록지 상에서 판독한 소음도로서 시류치를 말하고, 그리고 소음도는 소음계의 첨감 보정회를 통해서 지시한 지시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측정 소음도라는 것은 이 시험 방법의 측정 방법으로서 측정한 소음도 및 등가 소음도 등을 말하죠. 그리고 암소음이라는 것은 측정 소음도 측정 위치에서 대상 소음이 없을 때 이 시험 방법에서 정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소음도 및 등가 소음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상 소음은 측정 소음도의 암소음을 보정한 후에 얻어진 소음도를 말하고, 평가 소음도는 대상 소음도의 충격음, 관련 시간대에 대한 측정 소음 발생 시간의 백분율, 시간별, 지역별 등의 보정치를 보정한 후에 얻어진 소음도를 말하게 됩니다.
문제 2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종파, 소밀파에 해당하는 것은 음파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소음 진동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반사음은 한 매질 중의 음파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한 후에 진행 방향을 변경하여 본래의 매질 중으로 되돌아오는 걸 말한다. 나머지 정상 소음은 시간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소음을 말한다. 다음에 등가 소음도는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에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라번의 지발 발파는 수시간 내에 시차를 두고 발파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라번입니다. 여기서는 답만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소음, 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갈로란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에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자, 어떤 소음도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건가요? 등가 소음도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니까 가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소음의 감쇄 요인이 있어요. 자, 먼저 어떤 감쇄 요인이 있느냐면 거리에 의한 감소, 땅의 흡음 효과로 생기는 감쇄, 바람의 영향과 소음원의 지향성에 의한 감쇄. 다시 말해서 소음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리가 멀고 땅에 흡수가 되고 주위의 요소, 바람이나 소음에 의해서 감쇄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소음의 감쇄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의 거리에 의한 감쇄, 거리. 자, 그리고 공기의 반사에 의한 감쇄, 땅의 흡음 효과로 생기는 감쇄, 바람의 영향과 소음원의 지향성에 의한 감쇄. 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음의 굴절입니다. 음파가 한 매질에서 타 매질로 통과를 했을 때 굴절이라고 그랬으니까 구부러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기 온도 차이에 의한 굴절은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은 쪽으로 굴절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한다는 거. 음원보다 상공의 풍속이 클 때 풍상측에서는 상공으로 굴절한다. 풍상측에서는 상공으로. 그리고 밤이 낮보다 거리 감쇄가 작다고 그랬어요. 밤이 거리 감쇄가 작다는 거. 예제 6번에 보면 음의 굴절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파가 한 매질에서 타 매질로 통과했을 때 구부러지는 현상 맞습니다. 그리고 대기 온도 차이에 의한 굴절은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하게 됩니다. 낮은 쪽으로. 그리고 음원보다 상공의 풍속이 클 때 풍상측에서는 상공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 지표 부근의 온도가 상공보다 저온, 그리고 낮 지표 부근의 온도가 상공보다 고온. 그러면 밤이 낮보다 거리 감쇄가 크다 되가 있는데 거리 감쇄가 작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소음공해가 있어요. 자, 소음공해라는 것은 감각공해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국소적이고 다발적입니다. 성질은. 그리고 축적성이 없고 그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구에 처리할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자, 보면은 효과 및 원리가 대한 효과 및 원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 마스킹 효과입니다.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합니다. 그래서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는 거. 두음이 주파수가 비슷했을 때는 마스킹 효과가 대단히 커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비슷했을 때 마스킹 효과가 커진다는 거. 그리고 음파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간섭. 그리고 두음의 주파수가 거의 같을 때는 맥동이 생겨서 마스킹 효과가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플러 효과입니다. 여기서는 도플러 효과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음원이 움직일 때 진동수의 변화가 생겨서 그 진행 방향 쪽으로는 발생음보다 고음으로,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는 저음으로 들리는, 그래서 진행 방향 쪽, 진행 방향의 반대쪽. 그래서 진행 방향 쪽은 고음으로, 그리고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는 저음으로 들리는 현상을 도플러 현상이다. 자, 또는 도플러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호이겐스 원리입니다. 하나의 평면상의 모든 점이 파원이 되어서 각각 2차적인 구면파를 사출하여 그 파면들을 둘러싸는 면이 새로운 파면을 만드는 현상을 호이겐스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7번에 보면 하나의 파면상의 모든 점이 파원이 되어서 각각 2차적인 구면파를 사출하여 그 파면들을 둘러싸는 면이 새로운 파면을 만드는 현상. 그래서 파면에 관계되는 현상은 호이겐스 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9번에 보면 소음의 영향입니다. 1번에 먼저 청력의 영향. 자, 노인성 난청은 고주파음에서부터 난청이 시작된다. 그리고 영구적 청력 손실은 4000Hz, Hg를 헤르츠라고 했습니다. 단위를. 정도에서부터 난청이 시작된다. 일시적인 청력 손실은 어느 정도 큰 소음을 들은 직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소음에 대한 정신적인 영향은 일단 수면이 방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고, 그리고 작업이나 공부에 방해를 주는 게 정신적인 영향이에요. 반면에 신체적인 영향에서는 순환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혈액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 순환계는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 혈관 수축, 호흡기는 호흡 횟수 증가, 호흡 깊이 감소, 소화기계는 위액 산도 저하, 타액 분비량 증가, 혈액 영양은 백혈구수 증가, 혈당도 상승, 혈중 아드레날린 증가 등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회적 영향으로 보면 가축의 산란율, 부화율, 우유량이 저하되고, 그리고 지가 하락 유발이 발생하죠. 지가라는 것은 땅값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면 허범제가 있어요. 허범제의 종류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안면, 유리솜, 폴리우레탄, 발포수지 재료 4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허범 재료의 선택 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는 거죠. 자, 먼저 주의사항 1번에 보면 벽면 부착 시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전체 내벽에 분산시켜서 부착을 한다는 거. 이번에 허범제는 전면을 접착제로 부착하는 것보다는 못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다공질 재료는 산란하기 쉬우므로 표면에 얇은 직물로 피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얇은 직물로 피복. 다음에 다공질 재료의 허범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에 종이를 바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종이를 바르는 것은 피해야 하고, 다공질 재료의 표면을 도장하며 고압력에서 허범률이 저하됩니다. 6번에 실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에 허범제를 부착하며 효과가 좋아지고, 막진동이나 판진동형의 것은 도장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압력에서는 막진동에 의해서 허범률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표면을 다공판으로 피고할 경우에 개공률을 20% 이상으로 하고, 공명허범의 경우에서는 3에서 20% 범위가 좋다는 거. 그래서 지금 1번에서 4번까지의 내용을 특히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 수험 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문제 8번. 다음 중에서 허범제가 아닌 것은 가번의 앞면, 나번의 비닐 시터, 다번의 유리솜, 라번의 폴리우레탄 폼. 비닐이 들어가는 제품은 없어요.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소음 제어를 위한 방법 중에서 기류음의 발생 대책이 있는데, 자, 기류음의 발생 대책은 분출 요속의 저감, 그리고 관의 곡률 완화, 밸브의 다단화. 그래서 요속의 저감, 곡률 완화, 다단화가 특징이죠. 문제 9번에 보면 소음 제어를 위한 방법 중에서 기류음의 발생 대책이 아닌 것은 분출 요속의 저감, 관의 곡률 완화, 밸브의 다단화, 가진력의 억제. 그럼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12번 방음 대책의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음음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방음 대책에 보면, 그리고 전파 경로 대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용이하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음음 대책에서는 소음기 설치, 그리고 발생원의 유속 저감이나 발생원의 마찰력 감소, 발생원의 충돌 방지, 발생원의 공명 방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방진이 있고 방음 커버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전파 경로 대책에서는 공장 건물 내벽의 허범 처리가 있고, 지향성 변환, 방음벽 설치, 공장 벽체의 차음성 강화, 거리 감쇄. 그래서 음음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방음벽 설계 시에 유의점이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계했을 때 유의점 어떤 게 있느냐? 가번의 벽과 투과 손실은 회전 감쇄치보다 적어도 5dB 이상 크게 합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계 시에 음원의 지향성과 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고, 벽의 길이는 점음원일 때 벽의 높이는 5배 이상,
선음원일 때는 수음과 수음정 간의 거리가 2배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음원은 5배, 선음원은 2배 이상. 음원의 지향성이 수음측 방향으로 클 때는 벽에 의한 감쇄치가 계산치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13번째, 청각기구예요. 자, 청각기구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여기서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외이, 중이, 내이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먼저 구성은 귀팍기나 외이도, 고막으로 구성된 것은 외입니다. 반면에 중이는 고실과 이관을 유스타키 오관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내이는 난원청, 그 다음에 원형창, 인두, 평형기, 정신경, 와우각이 달팽이관이에요. 자, 반면에 여러분들 외이의 음의 전달 매질은 기체, 공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이는 음의 전달 매질이 고체입니다. 뼈. 그리고 내이에서 음의 전달 매질은 액체, 림프액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반면에 중이에서는 고실과 이관에 우리가 역할이 있어요. 고실은 이소골에서 고막의 진동을 고체 진동으로 변환시켜서 진동음압을 20배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반면에 외이와 중이의 기압을 조정하는 것은 유스타키 오관, 이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반면에 이소골의 진동을 와우각 중에 림프액에 전달하는 진동판을 나논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인체의 청각기관 중에서 외이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고막, 나번에 이소골, 다번에 이관, 라번에 와우각. 자, 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관을 여러분 유스타키 오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이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와우각을 우리가 달팽이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번에 고막이 정답. 그리고 문제 11번. 귀의 내부 구조 중에서 외이와 중이의 기압을 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압을 조정하는 기관은 나번에 유스타키 오관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나번.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중이에서 음의 전달 매질은, 자, 여러분들 풀이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외이에서는 기체, 그리고 중이에서는 고체, 내이에서는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이에서 물었으니까 고체, 뼈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됩니다. 그리고 14번에 보면 소음편입니다. 소음편 환경기준 측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먼저 측정점의 위치에 관계되는 설명이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5개 측정을 원칙적으로 하며 일반 지역은 당해 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도로변 지역에서는 소음으로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한다. 이번에 당해 지역의 소음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건설사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 내에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는 가능한 측정점 반경이 3.5m 이내로 하고 장애물이 없는 지점의 지면 위에 1.2에서 1.5m, 그리고 도로변 지역에서는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들 건축물로부터 도로 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의 지면 위 1.2에서 1.5m로 하고 건물이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서는 도로단에서 측정하고 상시 측정의 경우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통행 등을 고려해서 지면 위에 1.2에서 5m 높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일반 지역, 그리고 도로변 지역, 상시 측정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 조건을 보시게 되면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서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1.5m 떨어진 부근,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주소음 방향. 그리고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 위치에 받침 장치를 설치해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은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서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5번에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다 측정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에 보면 소음이나 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소음의 배출오염 기준을 측정할 때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떨어져야 하느냐고 그랬어요. 0.5m 이상이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
그리고 소음편 중에서 기타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청각 보정 회로 특성 중에서 사람의 귀에 가장 적합한 특성은 A 특성이라는 거. 한 장소에 있어서 특정 음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에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대상 소음에 대한 암소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소음의 특징입니다. 소음계의 표준 발생기 오차 범위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dB 이내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최소음의 세기는 10의 마이너스 12선 W가 단위가 와트입니다. 와트 퍼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측정된 소음의 음압이 기준 음압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을 때 음압 데시벨은 20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0배 증가하면 20dB씩 증가. 무지향성 점음원이 자유공간에 있을 때 지향계수는 1. 그리고 음음장 중에서 음원에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압 레벨이 6dB씩 감소하는 음장은 자유음장. 그래서 자유음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소음 레벨은 소음계의 주파수 보정 회로를 A에 놓고 측정했을 때의 지시값을 말하고 가청 주파수의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 Hg를 우리가 헤르츠라고 했습니다. 예제 14번에 보시게 되면 원음장 중에서 음원에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압 레벨은 6dB씩 감소하는 음장어.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압 레벨이 6dB씩 감소한다. 자, 그러면 자유음장에 대한 설명이죠. 나번이 정답. 그리고 예제 15번 다음 중에서 가청 주파수의 범위로 옳은 것은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진동편입니다. 먼저 암진동에 대한 보정체요. 자, 먼저 보시다시피 특정 진동과 암진동의 차를 단위를 데시벨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보성치도 데시벨로 나타내는데 특정 진동과 암진동의 차가 3이면 보정치는 마이너스 3dB, 그리고 차이가 4에서 5면 마이너스 2dB, 6에서 9 사이면 마이너스 1dB를 보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차가 3일 때는 마이너스 3, 4에서 5일 때는 마이너스 2, 6에서 9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공의 진동의 특징에 보시면 문제가 되는 진동 레벨은 60dB부터 80dB까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치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5dB 정도.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진동을 공의 진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공의 진동의 주파수는 1에서 90Hz 정도. 그리고 수직 진동은 4에서 8Hz 이상에서 영향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공의 진동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의 진동 범위는 1000에서 4000Hz. 자, 지금 가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문제가 되는 진동 레벨은 60dB부터 80dB까지가 많다.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치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5dB 정도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정답은 가번. 그리고 3번 진동 픽업입니다. 진동 픽업이라는 것은 지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진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진동 픽업. 예제 2번에 보시면 지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진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 진동 픽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진동 픽업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경사 또는 요철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반사 회절이 없는 지점, 그리고 온도나 전자기 등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그리고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서 굳은 장소, 그래서 완충물이 없고 단단히 굳은 장소, 그리고 수직 방향 진동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이해가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정의 쪽을 많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고 바로바로 제가 예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들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를 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문제 3번에 보시면 진동 측정 시에 진동 픽업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알맞지 않은 것은 경사 또는 요철이 없는 장소, 완충물이 있고 충분히 다져서 굳은 장소, 완충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충분히 다져서 굳은 장소, 복잡한 반사 회절 현상이 없는 지점, 온도나 전자기 등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진동 레벨계 측정기의 성능 기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측정 가능 주파수 범위는 1에서 90Hz 이상, 측정 가능 진동 레벨 범위는 45에서 120dB 이상, 진동 픽업의 현감도는 15dB 이상,
지시계의 눈금 오차는 0.5dB 이내, 레벨 렌즈 변환기의 전환 오차는 0.5dB 이내입니다. 자, 문제 4번에서도 진동 레벨계의 성능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측정 가능 주파수는 1에서 90Hz 이상, 다음번에 측정 가능 진동 레벨 범위는 45에서 120dB 이상, 다음번에 레벨 렌즈 변환기의 전환 오차는 0.5dB 이내, 지시계기의 눈금 오차는 1dB 이내. 자, 여기서는 랍은 지시계기의 눈금 오차는 0.5dB 이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랍은이 정답. 그리고 5번 진동 측정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면 배경 진동이라고 있죠. 한 장소에 있어서 특정 진동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에 대상 진동이 없을 때 그 진동을 대상 진동에 대한 배경 진동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경 진동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정상 진동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변동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진동을 말하고, 그리고 측정 진동 레벨은 공정시험 방법에서 정한 측정 방법에서 측정한 진동 레벨입니다. 그리고 진동 레벨이라는 것은 진동 레벨의 감각 보정 회로를 통해서 측정한 진동 가속도 레벨의 지시치입니다. 그리고 평가 진동 레벨은 대상 진동 레벨에 관련 시간대에 대한 측정 진동 레벨 발생 시간의 백분율, 시간별, 지역별 등의 보정치를 보정한 후에 얻어진 진동 레벨이죠. 그리고 충격 진동은 단조기의 사용이나 폭약의 발파 시에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높이 세기의 진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동원이라는 것은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 시설 및 기타 물체를 말하고, 암진동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있어서 특정의 진동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에 대상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진동을 대상 진동에 대한 암진동이라고 정의 내리죠. 그리고 대상 진동이라는 것은 암진동 이외에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진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동 진동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진동 레벨의 변화폭이 크게 변하는 진동을 말하고, 암진동 레벨이라는 것은 측정 진동 레벨의 측정 위치에서 이 시험법에 정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진동 레벨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상 진동 레벨이라는 것은 측정 진동 레벨의 암진동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 얻어진 진동 레벨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내용상에서 보면 전체적인 정의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관연도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관연도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제 5번에 보면 다음은 진동과 관련된 용어 설명이다. 1번 안에 알맞은 것은 1번은 1에서 90Hz 범위의 주파수 대역별 진동 가속도 레벨의 주파수 대역별 인체의 진동 감각 특성을 보정한 후에 값들을 데시벨로 합산한 것이다. 자, 1번에 알맞은 말은 진동 레벨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가번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6번 진동 측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가번의 배경 진동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진동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에 대상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진동을 대상 진동에 대한 배경 진동이라 한다. 다음에 정상 진동은 시간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진동을 말한다. 다음에 측정 진동 레벨은 대상 진동 레벨의 관련 시간대에 대한 평가 진동 레벨 발생 시간의 백분율, 시간별, 지역별 등의 보정치를 보정한 후에 얻어진 진동 레벨을 말한다. 다음에 충격 진동은 단조기의 사용, 폭약의 발파시 등과 같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높은 세기의 진동을 말한다. 자, 잘못된 설명은 다음번에 측정 진동 레벨이 잘못됐죠. 자, 측정 진동 레벨이라는 것은 공정시험 기준에 정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진동 레벨을 우리가 측정 진동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보면 진동 감각에 대한 인간의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에 진동수 및 상대적인 변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요. 그리고 수직 진동은 주파수가 4에서 8Hz에서 가장 민감하고, 수평 진동은 주파수 1에서 2Hz에서 가장 민감하죠. 그래서 수직에 비해서 수평 진동수가 작은 경우에 민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7번 진동 감각에 대한 인간의 느낌을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진동수 및 상대적인 변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 나번의 수직 진동은 주파수가 4에서 8Hz에서 가장 민감하다. 다번의 수평 진동은 주파수 1에서 2Hz에서 가장 민감하다.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진동 가속도의 범위는 0.01에서 10 GAL을 갈이라고 그러는데 갈리다. 여기서 라번이 답인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답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동편 기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암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대상 기계가 가동 시와 중지 시에 레벨 차가 10dB 이상이다. 레벨 차는 10dB 이상.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치는 플러스 55 플러스 마이너스 5dB입니다. 그리고 측정된 진동 레벨이 배경 진동 레벨보다 10dB 이상 높으면 배경 진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레이노시 현상. 레이노시 현상은 가끔씩 나와요. 손가락의 말초 현관 운동의 장애로 인한 혈액의 순환의 장애로 창백해지는 현상으로 국소 진동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게 레이노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진동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을 울리면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하죠? 공명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레이노시 현상은 주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진동편이니까 진동이죠. 근데 문제를 나중에 토탈에서 배우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했을 때 레이노시 현상은 진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진동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을 울리면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은 공명이라고 하죠. 공명. 가번이 정답. 그리고 세 번째 방진편입니다. 자, 먼저 방진 대책에 보시면 설치 위치의 변경, 방진 재료의 부설, 가진액의 감소에 세 가지의 방진 대책이 있어요. 자, 문제에 보시면 다음 나열한 방진 대책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가번의 설치 위치의 변경, 방진 재료의 부설, 공진점에서의 기계의 운전, 가진액의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진 대책이 있습니다. 발생원에서의 대책이 있고, 그리고 전파 경로에서의 대책이 있고, 수진책에서의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발생원에서의 대책, 전파 경로에서의 대책, 수진책에서의 대책. 먼저 발생원에서의 대책은 가진력의 대책, 기초중량의 가감, 탄성지지, 동적인 흡진, 불평형력의 균형이 있고요. 그 다음 전파 경로에서의 대책은 진동원 위치를 멀리해서 거리 감소를 크게 하고 수진점 근방의 방진구를 파면 됩니다. 반면에 수진책에서의 대책은 수진책의 강성을 변경시키고 수진책의 탄성지지가 수진책에서의 대책이 되죠. 자, 문제를 보면 다음 중에서 방진 대책 중에서 발생원에서의 대책인 것은 가번의 탄성 지지, 진동원 위치를 멀리해서 거리 감소를 크게 하고 수진점 근방의 방진구를 판다. 수진체계의 강성을 변경시킨다. 발생원의 대책은 가번의 탄성 지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진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방진제의 종류로는 첫 번째 금속 스프링이 있는데 금속 스프링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환경 요소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그리고 최대 변이가 허용되고 저주파 차진에 좋고 그리고 공진 시의 전달률이 매우 크다. 뒤틀리지 않는다. 고주파 진동 시에 단락된다. 로킹에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문제로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방진제 중에서 금속 스프링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번의 환경 요소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나번에 최대 변이가 허용된다. 다번에 공진 시의 전달률이 매우 크다. 그리고 저주파 차진에 좋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공진 시의 전달률이 매우 크다는 것은 단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속 스프링에 해당하는 설명은 맞지만은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답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징에 대한 설명만 기억하다 보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인데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구별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기 스프링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1번, 설계 시 스프링의 높이나 스프링 정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다. 사용 진폭이 작아서 댐퍼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하 능력이 광범위하고 자동 제어가 가능하고 하중의 변화에 따라서 고유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 하중이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높이 조정 변화에 의해서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기계 높이를 일정 레벨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특징을 살펴보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면 하중 변화에 따라서 고유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부하 능력이 광범위하고 자동 제어가 가능한 고급 방진 시설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죠? 공기 스프링. 이렇게 공기 스프링에 대한 정의를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 5번처럼 공기 스프링에 대한 특징을 물을 수도 있어요. 자, 문제 5번 공기 스프링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설계 시에 스프링의 높이나 스프링 정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음에 사용 진폭이 작아서 댐퍼가 필요한 경우가 적다고 그랬어요. 자, 사용 진폭이 작아서 댐퍼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번. 그리고 부합 능력이 광범위하다.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방진 고무의 특징이 있어요. 고무 자체의 내부 마찰에서 내부 저항이 최대화되고 고주파 진동 차진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고주파 진동 차진에 효과적이고 형상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기 중에 오존에 의해서 산화됩니다. 스프링 정수는 재질 및 형상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부 마찰에 의한 발열 때문에 열화되고 내유 및 내열성이 약합니다. 자, 예제 6번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방진 고무의 일반적인 성질로 볼 수 없는 것은 고무 자체의 내부 마찰에 의해서 내부 저항이 최소화되어 저주파 진동 차진에 효과적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가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여기서 보면 내부 저항이 최소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화가 아니고 최대화가 되는 거죠. 나번에 형상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나번에 공기 중에 오존에 의해서 산화된다. 나번에 스프링 정수는 재질 및 형상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틀린 설명은 가번에 대한 설명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소음 진동 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은 복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내 실력을 항상 키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변함없이 수업은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소음 진동편 같은 경우에서는 원리를 우리가 문제를 푸는 쪽에 적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적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복습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지식을 자꾸 우리가 축적하는 그런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복습을 제가 과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복습 충분히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